수중 글라이더 해양 관측의 혁신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박종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중 글라이더 해양 관측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수중 글라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하얀색, 노란색으로 비행기처럼 생긴 이 장비가 수중 글라이더라고 하는 해양 관측 로봇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 하얀색 점들이 나타나는 곳이 수중 글라이더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에 투하한 수중 글라이더가 열심히 해양 관측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10월 26일 오전 11시쯤 됐죠. 어제 지금 이 시간일 텐데요. 이때 우리나라 연안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면서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글라이더가 외해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글라이더는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열심히 해양 관측 임무를 하고 저희에게 소중한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수중 글라이더가 무엇인지, 어떤 활동들을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중 글라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양 관측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리고 미래의 기후에 대한 예측이 어느 때보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포캐스트라고 하죠. 그 현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나우캐스트라고 합니다. 이 나우캐스트, 즉 현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 나우캐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측입니다. 우리나라 관측 자체가 굉장히 바다에서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이 전자기파가 바다가 다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거나 센서를 통해서 어떤 자연 현상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전자기파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우주공간 같이 전자기파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방해 물질이 없는 그런 곳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블랙홀이 어떻게 된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수미터만 들어가도 전자기파가 모두 흡수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닷속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닷속을 알아야 하느냐? 센서를 직접 바닷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죠. 거기에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관측 자료가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하나는 배를 이용한다면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배가 출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또 관측 자료가 부족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장애물은 바이오파울링이라는 겁니다. 생물체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다는 굉장히 생명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활발한 생물 활동들에 인해서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센서에서 얻어진 값이 오차가 크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적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얻어지는 바다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가 굉장히 적은데 그나마 적게 있는 정보도 이런 생물체 오염 때문에 부정확한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바닷속은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그러니까 나우캐스트가 더욱더 어려운 환경인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해양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인해양 관측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인해양 관측망은 여러 대의 다양한 로봇들을 활용을 해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많은 해양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이 무인해양 관측망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형 관측, 나머지 하나는 이동형 관측이에요. 고정형 관측은 우리가 계류 관측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계류 관측 같은 경우는 역사가 100년도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왔고요. 하지만 이동형 관측은 과거에는 이동 관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선박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무인 관측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수중 글라이더라고 하는 것이
실용화가 되면서 선박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동형 관측을 글라이더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해양 관측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구축되고 있는 이런 그 무인해양 관측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중 글라이더인 것입니다. 자, 이 수중 글라이더는 부력을 이용을 해서 물속을 활강하면서 비행하도록 만든 해양 관측 로봇입니다. 표층에 있을 때 이제 그 물을 기기 내부 안으로 끌어들이면 잠수함처럼 자망을 하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 가라앉는 힘을 이용해서 수평적으로 활강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늘의 글라이더가 물속을 날아간다, 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늘의 글라이더는 지상에 한번 내려오면은 자력으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글라이더는 밀도를 바꿈으로써 물보다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시 떠오르는 힘, 부력을 이용을 해서 역으로 다시 활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라이더는 자망과 부상을 반복하면서 이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무인 잠수정이랑은 달리 한 번 투하해서 수개월간 동작이 가능하고 수천 미터를 이동을 하면서 해양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중 글라이더는 앞서 말씀드렸던 무인 관측망의 핵심적인 요소로 항시적인 관측 활동에 투입이 되고 있지만 이 위에도 해빙 하에서의 환경, 그 바다를 관측한다든지 어류라든지 그 해양 포유류 그리고 해양 오염 등 여러 가지 특수 목적으로도 글라이더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중 글라이더는 아무나 매뉴얼을 조금 읽고 전원 켜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동작하는 그런 편리한 기기가 아닙니다. 수중 글라이더는 전문적인 운영 기술과 설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는 이 글라이더로부터 원하는 우리 관측 데이터를 얻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심각하게는 장비의 손상이나 손실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북대학교 센터에서는 이 수중 글라이더 전문 운영 기술을 확보해 왔고요. 개발해 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글라이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누구나 1년에서 2년 정도 전문 운영 기술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으면 수중 글라이더 파일럿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어요. 저희는 주로 오늘 주제는 동해하고 북서태평양, 대양에서 수중 글라이더를 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운영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8월인데요. 여기 하얀색 점으로 표시한 것이 수중 글라이더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 자주색 점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 국가 선박 관측의 선박 관측 위치가 되겠습니다. 국립수산공원에서 진행하는. 이 하얀색 점을 보시면 글라이더가 이 선을, 선박 관측 라인을 잘 따라서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운영 기술을 갖추어야 원하는 궤적을 따라서, 원하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정밀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그림은 이 글라이더에서 얻어진 수온 단면과 염분 단면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은 같은 시기에 선박 관측 자료로 얻어진 수온과 염분의 단면을 비교를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온이 수평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전선력, 그리고 여기 수중에 이렇게 이제 수중 소용돌이 같은 이런 현상들이 어장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현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선박 자료에서는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글라이더는 수평적인 공간 간격,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한 2km 정도 간격으로 관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현재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박 관측은 25km 간격으로 굉장히 띄엄띄엄 관측을 하고 있어요. 즉 공간적인 관측이 현재 너무 성기기 때문에 현재 바다의 상태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관측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수중 글라이더를 투하를 해서 94일간 연속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해당 글라이더는 2,500km를 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가 선박 관측 라인을 따라서 총 6번 왕복을 했고 12개의 단면 자료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바다의 공간적인 구조가 수온과 염분인데 공간적인 구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본 것은 처음입니다. 여기 단면과 단면 사이의 간격은 대강 일주일 정도 돼요. 동해가 일주일 정도만 해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글라이더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 알 수가 있었죠. 현재 국가에서 관측하고 있는 선박 관측은 2달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여기 자주색으로 표현한 이 시기에 관측이 이루어지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동해 바다가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이 선박 자료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자료들은 자료가 현재 얻어지고 있는 게 이게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글라이더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날씨입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통과를 해서 동해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줬었는데요. 이 태풍 마이삭이 통과할 때 저희 글라이더가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통과하는 그 궤적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저희가 글라이더를 이 태풍 궤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정지 관측을 수행을 했습니다. 글라이더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정지 관측, 그 위치를 유지하는 관측을 수행할 수 있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관측을 통해서 수직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고해상도의 관측 자료를 태풍 최근접점에서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국내 처음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자료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수온인데요. 여기 자주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태풍 마이삭이 통과한 시점입니다. 태풍이 통과하면서 표층 수온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오히려 20m 중에 중층에서는 수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실 수 있고요. 태풍이 만들어내는 내부파, 바닷속에도 파도가 칩니다. 이걸 이제 이런 내부파가 강하게 발생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층에는 오히려 차가운 물이 올라오고 있죠. 이건 용승 현상이고요. 그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식물 플랑톤이 번성을 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태풍에 의한 해양의 반응을 아주 뚜렷하게 이 글라이더 자료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조류가 강한 남해 해역에서의 수중 글라이더 운영 사례입니다. 해당 해역은 조류가 굉장히 강하게 흘러서 수중 글라이더 이동 속도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로 강한 조류 흐름을 가지는 해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수중 글라이더에서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는 글라이더를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류는 한번 그러니까 12시간 정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환 흐름이고 글라이더라는 관측 장비는 기본적인 운용 기간이 12시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이런 조류는 글라이더를 활용한 운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남부 해역에 저희 처음으로 이제 올해 2022년 8월에 이제 투하를 해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제 성공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면밀한 임무 설계 과정이 필요하고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제주 남부 해역의 한 20km 해상에 글라이더를 투하를 해서 동서 방향으로 80km 정도의 거리를 왕복하는 형태의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회색 선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글라이더의 궤적입니다. 조류 때문에 이렇게 진동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빨간색 이 선 라인을 따라서 잘 기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빨간색 선 상에서의 글라이더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추출함으로써 공간적인 단면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현재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양 관측의 한 3배 내지 5배 정도의 고해상도 데이터를 글라이더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중 글라이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운영 기술과 설비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이나 다른 기관이 이런 글라이더를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전문적인 운영 기술과 설비를 다 구축하기에는 인력과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중 글라이더 운영 시설과 그리고 전문 운영 인력, 무엇보다도 글라이더 운영 기술,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품질 관리 기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 다양한 기관에서부터 글라이더의 운영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행해서 운영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재작년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 이런 그 대행 운영하는 요구가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울진에 이렇게 운용센터를 건축을 하고 있고 2024년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센터 건물은 3층 정도 규모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재 경북대학교 내에 이런 그 글라이더 운영센터를 이미 구축을 해놓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시범 운영을 위한 그런 적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8대의 수중 글라이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보시는 영상은 2018년에 키오스트 245 배를 타고 북서태평양에 나가서 글라이더를 투하한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부산대학교 조영현 교수님 연구팀이 드론으로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종진 교수님 발표